인구 절벽 시대, 이 병력 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이 코앞에 또 다가왔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새로운 또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해 9월에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 35만 명을 유지하되 비전투 분야 전부 아웃소싱. 그러니까 아웃소싱 인력으로 한 15만 명을 더해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러니까 전투 부대는 현역으로 유지를 하고 감시와 수송 같은 뭐 이런 비전투 분야에서는 군무원을 포함해서 민간 인력과 상비 예비군 등 한 15만 명을 투입해서 이제 한 50만 대군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건데 아니 이 아웃소싱 이 말이 아니 기업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군대까지 외주를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전투에 참가하는 병력을 빼고 이런 전투 병력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군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이 심각하고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뚝뚝뚝 지난해 떨어지죠. 기준으로만 보면 음. 지금 45만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 늘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줄 수밖에 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40년 되면 한 35만으로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군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 기업들이 네. 전투는 아니지만 지원이라든가 보급에서 좀 도와준다라면 그러면 한 35만 명이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김 대표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 또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나오기 전에 네. 뭐 우리 주변국 어떤 분을 한번 만나서 네. 주변국에 무관으로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동북아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원 평론가도 뭐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병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분도 걱정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CEO. 자, 한국이 3세대 후에 인구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뭐 3% 수준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남쪽으로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이 얘기인데 최 교수님. 한 넉넉 잡아 100년 후를 가정을 해보죠. 예. 진짜로 그럼 북한군 걸어서 넘어올 수준이에요. 뭐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병력이 지금 추세로 쭉 그냥 그대로 가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일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2차 절벽 위에 반등의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게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예. 우리보다는 속도가 낮지만 북한 역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 좀 심각하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예요.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추산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100년 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네, 경고인가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각심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김대웅 평론가 설명대로 이 병력난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영상 볼까요? 자, 이게 뭐 마치 영화 포스터 같은 장면이죠. 군복을 입고 바이크를 탄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고요. 저 멀리 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헬기도 보입니다. 헬기가 날아가는 모습.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군용 차량 안에 이제 군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이게 아니 영화나 영화 포스터가 아니에요? 네, 이 우크라이나의 모병용 이제 동영상인데요.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 이제 제3 독립 돌격여단의 이제 소속의 이제 부대 병사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영상 같은데 핀업걸이라고 부르는데 핀업걸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사용했던 일종의 어떤 여자들의 이제 이미지 같은 건데 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그러니까 밀떡들이 많이 보는 건 이제 폭격기 기수에 이제 약간 그렇게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관물대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헬멧 화이버 안에 이렇게 그 약간 그런 여성들 사진을 머리에다 넣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성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용도로 쓰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 얼마 전에 독소 전쟁 기간보다 늘어났고 우리 한국 전쟁 기간보다도 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기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초반에는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원 입대한 병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우크라이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의회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현재 부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탈한 병력이 약 20만 그리고 그 병력이 이제 소집영장을 받고도 이제 네. 도망친 이제 소집하지 않은 해외로 도피한 이런 인원까지 다 합하면 10배에 달하는 200만 명이다라는 이제 병력 부족이 이제 심화되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이제 그 죄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네. 저런 식의 모복 광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렇게 영장을 보내서 이제 징집해서 각 부대로 보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단별로 모병을 네.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영상들이 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저런 영상이 등장하기까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병로나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나라 안에서도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문을 잡고 버티는 남성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소리치며 저항해보고 남성의 지인까지 나섰지만 군인들은 남성을 차에 태우고 떠납니다. 또 다른 남성은 군인 4명에게 팔과 다리를 모두 붙잡힌 채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강제 징집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속되는데 병력 모집은 어렵고 그렇고 또 시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병력을 충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막 끌려가죠,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뭐 우크라이나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 과거의 전사들을 보면 이런 예.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을 일종의 사면을 어. 조건으로 군입대를 하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에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녀 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군복무를 했고요. 하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형무소 갈 거야? 아니면 군대 입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은 여자 죄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원 입대를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예. 이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도 상당수가 이 죄수 출신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용병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한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겪는 네. 문제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죄수들이 많다 보니까 군 사기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요?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학살에도 과감히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수를 징집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문제들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이게 병력이 중요한지 또 군사력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런데 현실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천조국, 그 세계 최강의 예. 미국마저도 지금 모병난에 시달려요? 예, 뭐 최근에 좀 좋아졌지만 예. 2, 3년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좀 현상은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복지가 최고거든요. 수당도 많고 급여도 높은데 왜 병력이 충원이 안 되냐면 미군의 경우는 전투 지역에 배치가 돼요. 미군 중에서 한 15%는 해외 파병을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병들은 한 번 정도는 다 해외 파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어디나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나 반미 세력이 테러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 잃기도 합니다. 설령 무사히 살아오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큰 이제 장애가 돼서 많이 오지 않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해외 가서 고생한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떤 그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일을 기피하고 이게 나의 인생의 어떤 유해가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쌓여서 정말 미국마저도 모병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이렇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요 지금 아니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면서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동원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볼게요. In über 90 Städten sind Menschen auf der Straße und demonstrieren gegen die Wehrpflicht. Das sind Schulkomitees, das ist alles von den Schülern geplant. 자, 독일로 가보죠. 이 독일의 함부르크인데요.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병역 의무화 반대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일 정부가요 최근에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독일이 지금 아니 유럽 대부분이 그 폐지했던 징병제 이거를 꺼내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그러니까 통독이 되기 전에 예. 서독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통일 독일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모병제를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중국도 모병제고 대만도 모병제고 일본도 모병제인데 제가 이제 대만군 훈련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대만에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저하고 이제 형 동생 하는 예. 기자인데 저한테 형 한국은 절대 모병제 하면 안 돼. 왜냐 대만이 모병제 해보니까 병력이 생각한 것만큼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기 싫죠. 그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느니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낫다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Z세대들이 이 강제 징집에 그리고 이전 세대들은 다 모병이었는데 왜 우리만 징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당연히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고 하면 정명수 작가. 그러니까 네. 독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전 세대랑 비교하면서 그런 반발심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안 했고 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의무는 모두 다 싫어하거든요. 여기 이제 독일에 시위를 벌였던 게 이제 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뭐 이런 식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 연방 예산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여기 노인들을 위해서 가서 죽느냐? 왜 우리가 하냐? 네, 그리고 러시아 싸움에 죽느니 그냥 러시아 전령에 사는 편이 낫다. 그리고 전쟁 나면 나는 그냥 독일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조부모에게 갈 거다라는 식.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모병제에 있던 게 익숙해졌던 세대. 그러니까 징병제를 계속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90년대부터 독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그러니까 징병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정 연령대에 있던 모든 남성들을 이제 군인으로 징집하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이미 서서히 그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징병 연령대가 된다 그래도 모두 다 징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명대 정도로 이제 인구가 독일 인구가 지금 9천만 정도 되는데 20만 정도로 줄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병제에 가까운 징병제였었는데 이걸 갑자기 징병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안 했던 걸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식의 반발이 거세진 거죠. 네. 왜 우리만 희생하냐? 결국 이런 반발인 거예요. 이런 반발이 커지니까 그럼 독일 정부도 뭔가를 하겠죠. 그 해법이 나왔다는데 바로 이 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입대머니. 아니 이 입대머니는 뭔 말입니까? 예, 입대머니는 그냥 입대 보상금 같은 겁니다. 이 영어로는 enlistment bonus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모병이 어려우니까는 대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원만 하면 목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최근에 주는 게 5만 불까지 줍니다. 우리 요즘 환율이 올라서 7,500만 원이죠. 입대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돈을 주고요. 독일도 지금 자원 입대하는 신병들에게 거의 뭐 월급을 460만 원대 주고요. 뭐 이전보다 한 130만 원, 40만 원 늘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독일은 운전면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한 6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자격수당도 주거든요. 자격증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자격증, 뭐 컴퓨터 자격증이나 AI 자격증 또 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신병이 장교보다 급여가 더 많아지는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많이 줘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연봉 한 5천에 600만 원 정도 넘게 드는 운전면허 비용까지 이제 국가가 내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비교를 해보죠. 우리 군인 월급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네.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군도 뭐 지금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 예. 그동안 그런 여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봉사하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봉급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늘리고 올려왔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병장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제 200만 원 돈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우려했던 건데 이렇게 올려주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직업을 군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겠죠. 직업군이? 예.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예. 하사 월급하고 병장 월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직업 군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징병제로 군대 빨리 갔다 오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사관과 장교들을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 문제가 계속 인원이 줄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고 네. 또한 월급도 그래도 뭐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대작전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두 번째 해결책은요. 뒤에 떴습니다. 로봇 부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와 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로봇 강국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런 무인 전력들이 군사 훈련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륙 양용 전차 수십 대가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공격을 받자 곧바로 드론을 날립니다. 대형 드론으로 상대 진지를 정찰하고 자폭용 소형 드론으로 폭격합니다. 지상에선 늑대 로봇들이 사람보다 먼저 진격하고 동태를 살핍니다. 5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한 늑대 로봇은 정찰, 공격, 무기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자, 저게 뭐냐면요. 대만 상륙 가상 작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드론에 늑대 로봇까지 위력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특히 늑대 로봇 이거 위력이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예. 중국의 일종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와 같이 지금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상륙 작전 훈련하는 걸 많이 가보면 네.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러다가 많이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렇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유무인 복합으로 작전하게 되면 위험한 지역은 로봇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무장이나 이런 걸 달면 이런 로봇들이 먼저 적을 공격하고. 네. 그럼 중국이 저런 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넘는, 그러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30년이 넘어가면 이 13억, 14억 되는 인구가 10억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도 줄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실제 뭐 베이징이나 상해 가보면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문 닫는 데가 늘어나고 있고 네. 유치원도 없어지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뭐 이게 뭐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도 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네.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중국군도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으로 이거 다 대체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는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군에 계속 투입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뭐 드론을 포함한 AI 전투 로봇들 이런 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 대표님과? 물론 이제 일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예를 들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아군의 희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뭐 24시간 이렇게 활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 임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래 하기 힘든 것들은 이제 로봇들이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쟁보다 힘든 병사 모집 대작전. 세 번째 해법은요. 자, 노병이 돌아왔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50대부터 80대까지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모여 시가지 전투가 한창입니다. 모형 항공기 안에서도 추격전을 이어갑니다. 부대원
소용들은 전투에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 드론 교육도 받습니다. 첨단 기술로 전쟁 중 적을 포착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창설된 장노년 민간 예비군 단체 시니어 아미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 최영진 교수님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시니어 아미라는 거를 기획하고 또 공동 대표까지 지금 예.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시니어 아미라는 게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들끼리 서너 백끼 뭐 식사하다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병력이 부족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병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라서 야, 이거 우리라도 가서 국가를 위해서 좀 이거 총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주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그때 다들 중에 몇 분은 또 네.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나이 젊었을 때는 이야기하다도 못했을 건데 일단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떤 이유로 좀 가입하게 되고 가입 절차나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아주 뭐 가입은 되게 일반적인 사단법에 동일한 거고요. 네.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 취지를 이해한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예비군 훈련을 참가를 했습니다. 예, 예비군 네네. 훈련장에 가서 직접 이제 지금 현재 저기 화면에 놓는 것처럼 마일 장비를 착용한 훈련을 했고요. 그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영 대상과 잠재적 시니어 아미까지 하면 691만으로 자 이렇게 그렇죠, 예. 추산이 된다라는 건데 이 시니어 아미는 그럼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은 50대에서 한 70대까지 평균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만 아주 다양한 계층이 있고요. 특히 이제 70대, 80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젊은 친구도 훨씬 더 강건합니다. 그렇군요. 예. 강건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뭐 보면은 훈련들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좀 예. 어려운 훈련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저희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놓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의 이제 일반 예비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투도 했고요. 근데 실제 시가지 전투할 때도 이게 적군으로 있는 대항병이나 대항군이라 그러죠. 네. 기관병과의 대항군 전투에 저희들 이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제 전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네. 또 심지어 어떤 여성 회원들은 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앉아서 그 총으로 따박따박 쏴서 5명을 사살하는 그런 전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기 체계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군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경계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투는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총훈련 같은 거는 사실 그거 좀 익숙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 예. 저희 친구들 보면 상당히 강건하거든요. 그리고 뭐 늘 산에도 가고 또 이제 뭐 올레길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하고 시간 있는 60대가 탄생한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예, 그렇죠. 예전에는 다 네네. 뒷방 할머니 할매였죠. 뭐. 예. 아니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거긴 하지만 뭐 재원 마련, 운영 마련 이런 게 보면은 드론이나 이런 장비들 같은 거 예, 갖추기가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좀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냐면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국가에 부담 주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비 부담이에요. 저희들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저희들 비용으로 예. 보험 들고요. 그다음에 밥값도 저희들이 다 n분의 1로 합니다.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군에서 전해줘야 되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가나 젊은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국가를 위해서 뭐 기여하는 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좀 실제 회원 가입 많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모이시게 되는 거는 그만큼 국제 정세가 또 불안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핵실험을 연달아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불안한 거를 보면서 남다르게 또 그런 기분이 드셨기 때문도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시간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뭘 할 수 있을까는 고민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시간 남고 건강한 시니어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좀 더 기여를 하자.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니어 아미가 정말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 병력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를 두고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노인은 다쳐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반응 속도도 느려서 군인에 부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전장에서의 인지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그 노인 전체보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시니어 아미는 네. 대단히 체력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기회가 돼서 경계 근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체력 요건을 정하고 그 체력 요건을 달성한 분들만 참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전쟁이 이전과 달리 대단히 판단력과 그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과 같이 근육 중심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희들 강건한 60대 시니어들이 이게 국가 안보에도 국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물론 이렇게 너무 좋은 점이 많지만 일각의 이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전장에서 만약에 투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현역 군인들과 같이 싸우게 될 때 그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에 민감한 건 전문이지 나이 들면 나이에 별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많이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할과 직책에 충실하고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할 때도 일반 젊은 실제 예비군보다 저희들이 훨씬 규율이 있고 체력 움직입니다. 그 정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기울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아마 우리 사회 병력 부족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활약하고 계신 시니어 아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이런 시니어 아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이 병력난에 조금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국방부나 군이 이러한 그 시니어 아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법제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예비군 제도도 사실은 늘어난 수명만큼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확실히 느껴졌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은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병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좀 군과 국방부에서 잘 만들어주면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의 억제력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거죠. 최 교수님, 우리 시니어 아미 얘기도 쭉 해봤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병력난 해소를 우리도 대처해야 된단 말이죠. 예. 교수님으로서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문재인 시기를 정확해야 됩니다. 부족이란 말은 뭔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군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냥 50만, 뭐 60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에 대한 대안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국가를 지킬 것이며 어떤 네. 작전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이게 정말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병력난의 해법 그리고 그 현실까지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